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헬로우 마니언즈. 2주 만에 뵙는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장르가 많이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여러 경제 소식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돈 꽉 붙들어 매고 또 돈 더 불리는 이야기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르가 많이를 지켜주시는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뿌렁뿌렁뿌렁뿌렁 출발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정보맨 권혁 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전 줄 알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중입니다. 네, 그럼 따끈따끈한 2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를 들고 오셨나요? 삼성에서 아주 독특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죠? 네, 우리가 가전제품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네. 사실 이런 데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여 닫는 소리, 알람 소리, 다양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네네. 그 소리들을 모아서, 그 익숙한 소리들을 모아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직접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삼성이 한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백무이 불여일청 준비했습니다. 일단 듣고 가시죠. 어? 살짝 닿는 소리. 어? 네. 중간중간에 아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데요?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라라라라라 멜로디도 너무 좋고요. 네네. 근데 이 작업을 임직원들이 직접 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사내 밴드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 분들이 직접 이 전자음이라든지 기계음을 다 직접 채집했다고 해요. 삼성 제품 소리가 사실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저희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풀 버전을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권혁 중 평론가님은 오늘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나요? 길게 하지 마세요. 저도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을 완전 지금 종목을 뒤집어놨던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원전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서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을 개발한 건 맞는데, 근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하나 팔 때마다 이런 그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 쪽으로 로열티도 지불해야 되고, 네, 물품 구매에도 크게 사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과를 홍보했던 체코 원전 수주 사업. 하지만 독소 조항이 또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나라까지 명시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한 기당 우리가 해외에 이제는 원전을 수출했을 때 9천억 원 규모의 이제 물품 용역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네. 그쪽 거를 사줘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로열티로 2,400억 원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는 장사일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팔고 나서도 안 남을 수도 있잖아. 손해일 수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정치적 이슈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는 사실 파악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이슈를 좀 무겁지만 들고 왔습니다. 팔면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그것만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권혁 수 앵커.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예,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주 토크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묵직한 주제네요. 네네.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좀 묵직한 주제라서 톤을 좀 낮춰서 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산재 사망 사고 기사 이제 진짜 끊이질 않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또 사과도 하고 하는 와중에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있었던 사고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서 4월까지는요. 포스코 ENC에서 여러 건의 연쇄 사망 사고가 사실은 났었고요. 5월에는 빵 업체죠. SPC 삼립에서 시화 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의령 또 포스코 ENC에서 60대 건설 노동자가 또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ENC에서는 이게 올해 5번째 중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요. DL건설의 의정부 추락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고요. 8월 16일에는 한솔제지 공장에서 또 역시 30대 노동자가 폐지 투입 설비에 끼어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이어 중대 산업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히 장시간 노동 또 그로 인한 과로가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이 되고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니, 이 대통령도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12시간씩 일을 시키냐.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다 아마 이게 12시간 교대하다가 타고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뉴스를 보고 나서 핵심을 짚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대통령 당사자 분께서도 사실상 이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룡공 시절에, 손룡공 시절에 이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 장기간 노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해요. 어떤 거냐면 왜 사고가 자꾸 일어날까라고 본다 그러면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사실 장시간 노동이었어요. 12시간 교대 근무. 그래서 이제 8시간 이하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기업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심장이라든지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해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왜 장기간 노동을 해야 될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아니,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들도 네. 맞고요. 장기간 근로를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임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그 원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많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임금 문제, 이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도 밤샘 촬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나중에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잠이 정말 중요하고 쉼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산재라는 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요. 앵커님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재라는 게요. 이게 뭐 한 기업만 변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건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게 남의 문제야. 이게 말 그대로 노동하시는 분들의 문제야라고 간주하시면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좀 우리나라가 산재를 이전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주가도 폭락을 하고 네. 또 소비자에게 좀 산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게 또 다른 파장이 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SPC 상립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게임 사고가 있었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했던 사례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피로 물든 빵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용어가 있었죠. 그 SPC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프로야구협회에서 아주 히트 상품을 내놨어요. 선수들 얼굴이 새겨진 카드가 들어간 빵을 만들어가지고 띠부실. 네, 띠부실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띠부실 모아야 난리 되는데 났죠. 라고 해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네네. 그 빵이 바로 여기서 만든 빵이에요. 근데 프로야구 팬들이 그거 만들지 마. 이런 운동을 팬들이 벌려줬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의 대전환에 어떤 하나의 희망적인 증거를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들이 앞으로 더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켜서 산재를 끊어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불매 운동은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ESG라고 보통 얘기하죠.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배구조 이걸 이제 투명하게 하는 건데 이 ESG가 사회의 어떤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ESG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내가 도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 사고라든지 중대재해를 막아야겠다는 이제 기업인들의 생각 자체가 좀 변하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나섰습니다. 정부가 뭘 해주냐면 보증을 서주거든요. 해외 나가거나 뭐 산업에 투자할 때 보증 서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갖고 오는데 보증 안 서줄 거야. 이런 사회적 토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뭐 포스코 ENC나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대표가 사임을 하기도 했고 또 DL건설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표가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론 무마용, 여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로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비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구조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런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이 변해야 된다. 기업의 문화가 변해야 되고 사고가 변해야 되고 생각의 틀이 완전하게 이제 프레임이 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안겨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와, 근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중에서 본다 그러면 최저 입찰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싸게 가는 거죠. 뭔가 입찰을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최저가로 내야지만 그 사업권을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가로 사업을 따냈으면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비용을 줄이느냐? 노동자의 안전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하도급입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이면 상관없는데 불법적인 하도급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재가 일어나도 다쳐도 이거를 쉬쉬한다는 거죠. 하청,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산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무슨 얘기냐면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흘러갈수록 위험이 그쪽으로 계속 전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끊기 위해서라도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하청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산재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만도 1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재 사고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재가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어느 정도로 세질까요? 일단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고 또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사수의 사망자가 났을 때 내는 과징금도 역시 강하게 제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이제 이런 산재가 계속 발생해도 땜질식으로 과태료만 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면허 박탈 같은 그야말로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정도의 중대한 제재도 역시 정부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꾼다라는 방침에 있습니다. 얼른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론가님? 외국의 산재 예방 모범 국가 또 모범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기업에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묻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법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업 살인법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쳤다. 그럼 기업이 사실상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야. 강한 의식이 담겨 있는 그런 법률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재 피해가 나잖아요. 그럼 축소, 은폐 이런 걸 못하도록 아예 산재 의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보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또 우리처럼 사실은 근로자들이 과로사가 너무 많았던 그런 오명이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많은 부분 선진화를 이뤄냈거든요. 해외의 이런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좀 우리가 빨리 배워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안전한 일터 또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